이번 시간은 페이지 95페이지 수정공사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정공사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쪽면을 바닥 깔기는 자, 보통 이중 바닥 깔기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밑에다가 멍에를 설치하고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이 장선을 보통 설계를 합니다. 장선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너를 이중으로 깔게 됩니다. 이중너를 까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닥너는 두께 최소한 18mm 이상의 바닥너를 깔아주고요. 그래서 이 바닥너를 깔고 밑창 깔기 바닥너를 여다가 깝니다. 너를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쪽매를 하게 됩니다. 쪽매 바닥 깔기를 하는데 이 쪽매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보통 제혀 쪽매를 많이 씁니다. 한쪽에 이렇게 혀를 두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쪽매 늘 깔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쪽매를 쭉쭉쭉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 늘 깔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쪽매는 보통 이 제혀 쪽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혀 쪽매. 제혀 쪽매가 되면 이 숨은 못치기를 하기 때문에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못이 솟아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혀 쪽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때 밑창 깔기 바닥늘은 이것은 18mm 이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18mm 이상. 보통 여기 장선을 설치하고 멍에가 제일 먼저고 제일 큰 목재로 멍에를 깔고 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 장선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밑창 깔기 바닥너를 설치하고 나서 쪽매를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업 공간은 상온 상태에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되고요. 바탕 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면을 깔기 장소에 보관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현장의 그 습도에 맞게끔 변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날 공사해 가지고 하게 되면 뭐 뒤틀림이나 이런 변형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5일 전부터 쪽면을 이 깔기 장소에 보관해서 거기 습도에 맞게끔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쪽면을 붙여댄 후 특징 곳은 대패질해서 평탄하게 연마지 갈기로 마무리해서 우리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쪽면을 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해야 돼요. 자, 물을 맞게 되면 이 목재는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 취급에 주의해 주시고 자, 직사일강은 막아야 돼요. 직사일강이 비치면 이 목재가 뒤틀림이나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하드론지 등을 양질의 불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등으로 보양을 해줘서 목재의 변형이 없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서 중앙에서 사방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요. 플로링 블록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된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해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 부분에서 주변부로 주위 사방 쪽으로 나면서 공사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목조 반자틀의 각 부재를 상부에서 하부로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재 반자틀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슬래버가 있었습니다. 여기 벽면이에요. 벽이 있을 때 공사를 반자틀을 공사하게 되면 여기가 반자널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반자널이 있었고 반자널이 있으면 밑에
요 부분에 반자 돌림대가 있죠. 자, 여기는 반자 돌림대고, 그럼 반자 너를 못 박아 되기 위해서 이 반자 틀이 필요하죠. 반자 틀이 있고요. 450 간격으로 반자 틀이 갑니다. 이런 목재가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반자 틀이고, 반자 틀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반자 틀 바지라고 합니다. 반자 틀 바지가 있고, 반자 틀 바지가 있고, 이것은 이제 달아매기에서 이 달대가 있겠죠. 달대. 그리고 달대를 받아주는 이 부분에 이제 달대 바지가 있겠죠. 이것을 달대 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순서는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반자늘, 반자 돌림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시공 순서는 다릅니다. 시공 순서는 공사할 때 달대 바지를 제일 먼저 해요.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자 돌림대 공사를 합니다. 반자 돌림대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반자틀 바지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자틀 공사에 들어갑니다. 반자틀. 그리고 나서 반자틀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달대 공사를 들어갑니다. 달대. 그래서 이렇게 공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반자틀을 못 박아야 되죠. 이렇게 공사. 시공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시공 순서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공 순서하고 위에서 아래냐, 아래에서 위냐 이런 거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1번 대인의 상부에서 하부로 나열한 것이니까 시공 순서인지 상부에서 하부로 나열했는지 정확히 푸십시오. 자, 그리고 3번은 허범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허범제는 보통 음향 효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게 허범제죠. 아니면 실내에 음이 발생된 그 음을 빨리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허범제들이 되겠죠. 그러면 1번 경질 섬유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만든 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면이나 앞면, 유리섬유 등의 허범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승면은 문제가 우리 발암물질로 조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3번에 허범제를 쓰는 목적은 보통 음향 효과죠. 예, 외벽의 습기를 방지하는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허범제는 음향 효과, 음향 조절을 위해서 허범제를 쓰는 것이지 습기 방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허범제들은 이상하게 습기를 잘 흡수하는 특징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닥벽이 단단할 경우 허범제에 공간을 띄우고 붙여주셔야 돼. 보통 단단한데 허범제를 바로 붙이게 되면 음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띄워서 허범제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코펜하겐 리버는 음향 효과를 위해서 오림목은 소각재, 적은 각재를 오림목이라고 칭합니다. 오림목을 세시리는 공면직에 다듬는 것, 못을 이런 부분 공면직에 다듬는 것을 보통 세실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것이 코펜하겐 리버죠. 그래서 코펜하겐 리버는 방송국이나 극장 같은데 음향 조절을 위해서 내벽에 부착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루브, 목재 루브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코펜하겐 리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고음에 대한 음향 효과를 위한 리버입니다. 목재입니다. 고음에 우리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음향 효과가 필요 없는 곳에도 의장상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기에도 괜찮거든요. 목재라서. 그리고 세 번째, 요철 부분이 큰 벽이라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다듬으니까 곡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요철 부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 립을 강조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쭉쭉 강하고, 그리고 5번에 곡면 처리가 곡면 처리 할 수 있어요. 둥근 면 이런 곡면 처리나 이런 것은 다 처리 가능합니다. 시공이 안 된다 해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다음 중 천장을 장식 겸 음향 효과 있게 꾸며 청단으로 꾸민 반자나죠. 자, 그러면 살대 반자는 이걸 살대 반자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자, 살대라는 것은 반자널이 무겁잖아요. 반자 이렇게 했으면 이 반자틀에 옛날은 지금 합판이나 아니면 건축 석고보드 이런 것이 안 났을 때는 이 반자널 너를 목재를 나무를 켜서 너를 만들어가 했거든요. 그럼 너는 일정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자널이 처질 수가 있거든. 오래 있으면 못 박아 놓으면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것은 널반자, 널을 가지고 시공하면 이게 널반자거든요. 널반자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반자널의 처짐을 방지해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대인데 살대가 반자널의 처짐을 방지하게 되어주는 게 살대야. 그러면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반자가 되는 겁니다. 널반자에다가 살대를 대어주면 이게 살대반자입니다. 그리고 우물반자는 이겁니다. 지금 반자 틀을 제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한 방향으로만 반자 틀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이 반자 틀을 우물정자 격자 모양으로 짠 거예요. 격자 모양. 이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격자 모양 우물정자 형태로 격자 모양으로 짠 겁니다. 격자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 동시에 우물정자 형태로 반자틀 격자 모양으로 만든 것이 우물반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성반자죠. 구성반자는 이 반자의 높이를 갖다가 조절해 준 거죠. 반자 높이를 이렇게 보통 반자는 일괄적이죠. 이렇게 높이인데 이거는 반자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이렇게 반자 높이를 되든 반자 높이를 이 단을 둔 겁니다. 조절을 해준 이것이 구성 반자죠. 그래서 보통 뭐 간접 조명도 되고 뭐 장식적 음향 효과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청단을 두어서 반자를 설치한 걸 구성 반자 또는 청단 구성 반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해반죽을 바르면 해반죽 반자가 되죠. 마감이. 그리고 건축 판반자는 합판이나 석고보드, 석고판이나 이런 텍스류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마감 시공하면 건축 판반자입니다. 재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반죽하고 건축 판반자는 재료입니다. 이 천정의 마감 재료가 뭐냐? 건축판을 쓰면 건축 판반자, 해반죽을 쓰면 해반죽 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6번에 자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법적 단열재 의무가 있는 곳이 네 군데죠. 네 군데. 일단 거실의 외벽. 여기서 거실은 건축법의 거실을 의미합니다. 거실. 여기는 아파트의 거실, 리빙룸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법적 거실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거실. 그래서 거주나 집회, 작업, 뭐 이런 오락이나 집무 이런 등으로 사용되는 실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의 외벽이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나 지붕이라든지 그리고 바닥 난방인 천간 바닥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단열재 시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죠.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은 단열재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5번에 공동주택 간 세대 간 경계벽은 단열재 시공 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 부분에는 자, 옆집이 난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결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열에 대해서 봤고, 특히 이 단열재가 가장 두껍게 시공해야 되는 것이 최상층이죠. 최상층에 있는 최상층에 있는 거실에 반자나 이런 지붕이 있죠. 지붕. 여기가 보통 우리가 외기와 접하는 경우, 외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이죠. 직접 접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가 가장 외기와 직접 접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가 단열재 두께가 가장 두꺼워야 돼요. 보통 가등급을 중부지방을 기준 잡아서 가나다라 제일 좋은 단열재가 가등급이고, 가나다라인데 제일 떨어지는 등급이 라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가등급일 때 제일 좋은 단열재에서도 180mm 이상 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라등급일 때는 270mm 이상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절약 개념상 굉장히 두껍게 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단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타임렉은 우리가 지연 시간을 타임렉이라 하죠.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걸 타임렉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외단열이냐 내단열에 따라서 구조체가 이 타임렉 지연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체의 추결 성능을 이용해서 단열하는 것을 보통 용량형 단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용량형이 추결 성능이니까 고체가 되면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이 용량형 단열로서 바로 앞에 나온 타임렉 지연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교는 단열된 벽체가 바닥, 지붕 또는 창문 등에 단절되는 부분에서 생기십시오. 열교라는 것은 히트 브릿지죠. 열의 교량 역할을 한다. 열이 빠져나가는데 교량 역할은 열작 취약 부위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열교라 하죠. 그래서 히트 브릿지라고 칭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내단열의 경우 외단열보다 실온 변동이 작으며 표면결로 발생할 위험이 작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단열과 외단열이 있을 때 내단열은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했죠. 구조체가 있을 때, 철근 공유 구조체가 있을 때 여기가 실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의 개념을 실내측에다가 설치해 준 것, 이것이 내단열이 되겠죠. 그럼 내단열이 되면 실내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빨리 데워지고요. 반대로 온도는 어떻게 난방을 정지를 하면 빨리 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내에서 이 벽이 데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워지는 게 없어요. 추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난방이 씻는 특징이 있는 것이 내단열입니다. 그래서 내단열은 간헐 난방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시에만 난방할 때 내단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온 변동이 커요. 그래서 외단열의 경우가 실온 변동이 적습니다. 이렇게 구조체가 있을 때 실내 쪽이 아닌 실외 쪽에다가 단열재를 시공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단열재를 시공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 바깥에서 들어온 냉기를 차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 이 난방이 공개되어서 이
열을 전달을 해서 이 구조체가 데워진다는 거야. 그럼 구조체가 데워지게 되면 얘가 데워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실온 변동이 적은 것이 외단열이에요. 내단열의 경우는 실온 변동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특히 이 내단열을 하게 되면 이 결로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투섭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내부 결로가 발생하기가 쉬워지는 것이 내단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경량구조가 중량구조보다 주위 온도 변에 빨리 반응을 하죠. 빨리 식고 빨리 데워지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양은 냄비하고 가마솥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게 양은 냄비죠. 가벼우면 빨리 반응하고 빨리 식습니다. 무거운 것은 서서히 반응하고 서서히 식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공동주택 부위 중 열교 부위가 아닌 것. 자, 열교 부위는 열적 취약 부위죠. 결과적으로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열교 부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열의 이동이 많은 것. 그러면 겨울에 손으로 만지면 차가운 부위가 열교 부위예요. 그럼 그 부분에서 결로가 발생한다. 물이 생기는 거에 곰팡이 피고. 그래서 창틀 차갑죠. 그리고 세대간 경계벽도 차갑습니다. 단열재 설치 안에서 옆이 난방을 안 한다. 그럼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교 부위가 됩니다. 그리고 창틀 주위에 콘크리트 인방 부분. 콘크리트 인방은 겨우 보강하는 거죠. 그 인방 속에 단열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캔틸레버는 일변 고정을 캔틸레버라 했죠. 세 변이 자유단인 거. 콘크리트 바닥판 단열재를 못 넣거든요. 그런데 단열 이중벽 단열재 넣었죠. 열교 부위가 아닌 거죠. 그럼 단열이 된 벽들은 열교 부위가 아니고요. 단열재가 공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열교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건물을 설계할 때 소음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제 소음이 이제 심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방방. 그래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1차적으로 이거죠. 여기에다가 방음벽을,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방음벽을, 차음벽을 설치해 줘야 되죠. 방음벽을 우리가 설치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배치할 때 이 소음원 쪽을 건물의 배면, 뒷면이 향하도록 해야 되죠. 건물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건물의 전면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도록, 이게 전면이고 배면, 후면을 도로면 쪽으로 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람 듣기 싫으면 뒤로 돌잖아요. 그래서 배면을 도로면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배치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벽 재료, 이 외벽들 재료들을 갖다가 차음 재료를 써야 되죠. 일단 차음 재료를 써주시고, 그리고 창호는 기밀성이 좋은, 우리가 창호를 공사해 주면, 소리가 안 들어오도록 기밀성이 좋은 창호를 우리가 공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는 혹시 들어오면 해서 실내 마감은 흡음재를 사용해 주는 거, 이런 것이 방지 대책이죠. 그래서 1번 무게가 무겁고 단단한 재료 벽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 벽은 이런 외벽 같은 이런 벽들은 차음 재료를 쓰라는 겁니다. 음을 차단하는 차음 재료로 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시공을 해주고, 특히 이중벽이면 더 좋겠죠. 이 외벽을 이중벽으로 시공해 주면 더 좋은 거죠. 돈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중벽 시공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주면 소음을 방지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2번에 창호 개념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띄우는 이중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창호는 김일성을 좋게 해주면 되죠. 김일성이 좋게 해주네. 김일성을 좋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중 창호를 하든 삼중 창호 이런 걸 써주는 것이 좋겠죠. 유리는 복층유리를 써주시고, 창호는 김일성이 좋게 해주면서 이중 창호나 아니면 삼중 창호로 해주시고, 창호로 해주고, 이때 유리는 복층유리, 유리 개념은 복층유리나 페아글라스 있죠? 이런 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도로면에 외벽에 다공질판을 설치해 소리를 흡수하면 되죠. 다공질판 흡음재료거든요. 차음이 돼야 돼. 외벽은 차음이 돼야 돼요. 차음. 다공질판은 흡음재료입니다. 음을 흡수해서 건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벽은 차음재료고, 특히 실내 마감재료, 천장이나 벽과 같은 실내 마감재료를 우리가 흡음재료를 써주셔야 됩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실내에 고도의 흡음재를 설치해서 소음을 흡수해 주셔야 됩니다. 실내는. 그리고 5번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리를 차음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이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닥판을 또 강성을 좀 좋게 해줘서 진동음을 최대한 적게 해요. 그래서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해주고, 특히 중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이중 바닥판으로 공사를 해주는 형태, 뜬구조 형태로 이렇게 공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량 충격음을 방지해서 찻잔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카펫이라든지 이런 배드 같은 거에서 충격 완충제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앞 세대하고 승강기 홀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 홀에서 세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소음이 전달될 수 있죠. 현관에서 떠들거나 되면. 그래서 거기에 중문을 설치한 홀딩도어 같은 걸로 중문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런 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수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도장 11장 도장공사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